고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이 부의 인문학이에요. 브라운스턴, 우리나라 필명으로는 우석이라고 하세요. 제가 이 브라운스톤 우석님의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저자 소개를 해볼게요. 이분은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지금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계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에서 이제 재무관리 전공을 하신 분이고 이코노미스트 이런 칼럼을 쓰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은 월세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작은 집에서 월세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결혼 비용 아껴서 500만으로 50억이라는 아주 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50억을 고스란히 날리면서 다시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를 일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은퇴를 해서 캐나다에서 아주 여유로운 이제 딸 한 명 키우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딸은 다 컸어요. 성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는지, 제가 이제 이 책을 급하게 바꿨잖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이 자본주의나 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기 쉬운 책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알고 싶었는데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급하게 바꿨고, 그렇다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결국에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결국에는 할 텐데요. 그 투자에서 내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시장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요. 시장이 틀리고 내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그때가 완벽한 성공 을 내가 깨닫는 순간이라고 해요.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가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내가 휘둘릴 것인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뚜벅뚜벅 내 방식대로 나갈 것인가?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나갔을 때 내 성과가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성공한 투자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남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에 이런 경험치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입장에 내가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투자자로서의 포지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분들로 채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아닐까? 선배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난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시나요?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가들이든 월급쟁이든 우리가 이제 그 급여 생활을 하던 사업소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업소득이라든가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네.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요.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화폐 가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의 가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돈의 가치가 먼저 떨어질까요? 부동산의 가치가 먼저 떨어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16년 전에 썼던 가계부를 한번 뒤져봤어요. 16년 전에 기록했던 가계부. 그 다음에
최근에 기록했던 가계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16년 전에 우리 첫째 아이의 기저귀 값과 지금 셋째 아이의 기저귀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쌀까요? 지금 셋째 아이의 기저귀가 훨씬 더 저렴해요. 급여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데도 지금 기저귀 값이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필수품의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사치품, 우리가 정말로 이 돈 주고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치품의 가격은요 계속 올랐어요. 특히 부동산, 비싼 부동산은요 더 많이 오르고 싼 부동산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빚을 내면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싼 부동산을 산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싼 부동산을 산 사람은 덜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 이유는 그 중에서 아주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15년 전에 1억이라는 빚이 있고 지금 1억이라는 빚이 있으면 10년 전에 빚을 냈을 때는요. 이율이 그만큼 높았어요. 5%, 6%의 이율이 있기 때문에 내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 3%밖에 안 하잖아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은요. 원리금, 내가 매달 낼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빚을 땡겨다가 부동산이든 어떤 가치로운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절대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진짜 돈을 보유하라. 가짜 돈이 뭘까요? 가짜 돈이. 가짜 돈. 가짜 돈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그 숫자가 가짜 돈이죠. 지금 우리가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그 화폐들, 그게 가짜 돈이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은요,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려 있죠. 선심성 공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선심성 공약으로 정부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출했던 그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어떤 식으로? 세금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선심성 어떤 이런 뭐라고 하죠? 그냥 막 돈 퍼주잖아요. 아이들 한 명 낳을 때마다 돈 주고 매월 아동 수당 뭐 양육비 이런 것들 주고 그다음에 노인들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재정 무슨 지원금도 주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선배님들? 이거 속에 이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정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부의 이전이에요. 부의 이전이고 이 부의 이전은요. 국민의 재산이 바로 정부로 넘어오는 거죠. 이율이 지금은 되게 낮지만 이율이 곧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죠. 이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율이 오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정부로 넘어오잖아요. 은행으로 넘어오고 정부로 넘어오고. 화폐, 돈을 받는 순간은요. 급여를 받는 순간, 사업소득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실물자산, 예를 들면 주식이든 부동산인 실물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책이 좋았던 게요.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계속 얻어맞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책이더라고요. 네, 진보 정권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 어떤 지금으로서는 진보 정권이 집권을 했는데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는요. 부동산을 꼭 사야 돼요. 왜냐하면 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이번 정권에서도 많이 오르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의미예요. 서민을 돕겠다고 이렇게 따뜻한 복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선심적인 이런 정책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들을 결국에는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정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요, 계속 반복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 유대인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맨 꼭대기층에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독점 기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을 계속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의 최고봉에 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어요.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본주의 최고봉에 섰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독점 사업이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그 땅에, 지은 그 층에 있는 그 아파트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라. 부동산을 볼 줄 아는 그 안목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 덩샤오핑이라는 정치가가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중국의 인민들의 수가 불어나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중국 인민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이에크라는 이 경제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를 끌어들인 어떤 시초죠. 덩샤오핑의 선부자론. 선부자론이 뭐냐면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상이에요. 그걸로 중국이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어떤 걸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지 않잖아요.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큰 부를 얻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비싼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도록 이제 건설업체들한테 이제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데, 싼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시중에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죠. 그러면 재료값들이 계속 오르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 비용에서 지금 인테리어 했을 때 비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훨씬 더 올라갔죠. 최근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진 어떤 그런 가치가 낮아진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자유경제 시장에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굉장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는 새마을운동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땐 한창 성장의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급여, 많은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정말 밤잠 줄이면서 뭔가 굉장히 충실히 우리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보상이라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내가 타고난 재능이 늘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법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치가 올라갈 것들을 내가 뭔가는 사놔야 돼요. 그게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이든지 뭐든지 나는 사놔야 이것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오른 가격으로 누군가는 원할 때 팔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이 시장 속에 들어가서 생산자가 되든지 공급자가 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노예의 길을 선택했을까? 왜 노예,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게 되었을까? 네, 우리 너무나 좀 뼈 때리는 이야기였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고독함과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독함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권위에 복종하게 돼요.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에 매달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유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의지하거나 구루에 의지하거나 종교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독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진정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노하우, 내가 정말로 나만의 방식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주는 분들도 계속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요, 사유재산 제도,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유재산 제도만이 혁신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를 불어넣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산 땅에다가 무슨 장사를 할지 고민하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활용해야 거기에서 부가 창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로소득, 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옛날에 막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가 한창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머리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뭐라고 하죠? 경험치, 위험 이런 것들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투자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서울과 지방을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졌을까요? 그 양극화가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은 양극화 되어버렸어요. 제가 나주에서 2년 반을 살다 왔는데요. 나주, 제가 이제 오늘 독서 리뷰 하기 전에 나주의 부동산을 좀 찾아봤거든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분양가 그대로예요. 분양가 그대로. 앞으로 서울이 더 많이 오를 거란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한 비즈니스, 그다음에 특허, 기술, 인터넷, 바이오, 4차 산업, 첨단 시설, 첨단 기술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람들은요, 뭉침의 힘을 작용하는 그 장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그 장소가 바로 가격 상승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나주에 와서 살라고 하면요, 못 살아요. 정말 살기 힘든, 되게 우울해지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회사에 이제 몰입을 하느라고 그 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따라간 경우에는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를 부동산으로 갖고 계시는 제 선배님들은요, 때 맞춰서 털고 다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과 판교가 유망해요. 왜냐면은 4차 기술들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 있거든요. 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판교가 유명하고 세종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미 가격에 다 그 가치가 포함이 돼서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서울과 세종을 잇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들. 서울과 세종의 길목에 있는 도시들도 같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 활성의 노력을 계속 해 왔었는데요. 결국엔 실패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약용 선생님, 실학자이시잖아요. 이분이 유배를 가실 때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 살 곳을 정해서 세련된 문화적인 안목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 너희들을 농초대 물러나 살게 하지만 훗날 계획은 꼭 서울 10년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조선시대 철학자이잖아요. 제가 7,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7,000년 전에도 내 집을 꼭 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무주택자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주 1번, 1순위잖아요. 아마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내 집 마련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 땅값이에요. 땅값. 땅값은 언제 올라갈까? 언제나 올라간다가 정답이에요. 언제가 올라간다. 소득이 늘어날 때는요. 우리 월급이 올라갈 때, 우리 사업소득이 늘어날 때는요. 경제가 성장할 때이고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때죠. 그럼 그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값이라는 것, 땅값이라는 것은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경제 흐름에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집값이 오를만 하면 오르는 거고 땅값이 오를만 하면 오르게 되는 것인데 경제가 호황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언제냐? 떨어질 때는 보세요. 호황일 때는 월급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꺾일 때, 불경기일 때는 어떨까? 부동산 부자도 타격을 받긴 하죠. 그렇지만은 경제가 너무나 불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사실이에요. 노동자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싼 값에 자기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죠. 그때 내가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줍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일 때든 불경기일 때든 결국에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제임스 부캐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죠. 서울의 부동산 값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잠깐 멈춤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서울의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그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양도세, 중과를 철회해야 돼요. 올해 6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이전에 어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 과연 나올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6월 이전에 잔금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미 거래를 했거든요. 1월이든 2월이든. 그래야 6월 이전에는 잔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는 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6월 되면 중과세가 이미 오른 가격, 그러니까 그거를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철회가 돼야 가격이 안정될 거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많잖아요. 그 규제를 좀 풀어야 또 거래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이 확대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사 정책, 이사 공급 대책,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적으로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땅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땅을. 어느 땅을 선정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좀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케인스 천재 경제학자 케인스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 투자의 포인트. 주식 투자 하시는 선배님들은 요거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라. 그러니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사라. 거꾸로 사라. 그리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 그러니까 뭐 계란을 뭐 바구니에다가 나눠 담으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집중 투자. 그러니까 최대 5종목만 선정을 하라 그래요. 최대 5종목. 그런 다음에 장기 투자해라.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매일매일 수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신용 투자는 뭐냐면 빚을 내서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건 아마 다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해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무시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주식의 가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이 조금 무던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사라. PER,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지? 실제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된 그런 주식을 사라. 이 이야기를 케인스가 알려주고 계세요. 주식이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척 효율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금세 쉽게 1초 만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더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되려면요. 손실 공포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내가 1억을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데 1억을 덜 받았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한테는 지금 가슴 쓰린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걸 투자를 해가 내 땅값이 2억이 올랐어요. 2억이. 내 땅값이 2억이 올랐는데 이 2억이 올랐다는 그 기쁨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에서 1억을 덜 벌었다는 것은 계속 가슴에 남기 때문에 이 손실 공부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건요. 투자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해라. 제 경험상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춘다는 우리가 내일의 부동산값, 뭐 1년 후의 부동산값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요. 나는 경험하겠다. 내가 시장을 경험하겠다. 내가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지방 부동산을 경험해 보겠다. 내가 70대가 되었을 때, 80대가 되었을 때, 90대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내 후손들한테 내가 경험한 이 경험치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거품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도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품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인간들의 무리짓는 행동이죠. 무리짓는 행동. 우르르 가서 사버리고 이런 것들. 그 무리짓는 행동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고수들은요. 무리지어 행동하지 않죠. 사자가 무리지어 행동하나요?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때다 싶을 때 먹이를 잡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압력에 약한 동물이죠.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전문가의 권위를 굉장히 신뢰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선동에 취약한 민족도 없잖아요. 네, 앞에서 깃발 들고 나서면 너무나 잘 따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 같은 사람들, 사회적인 압력에 약하고 전문가의 권위를 굉장히 복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정보나 이런 입소문에 굉장히 잘 휘둘리는 사람들 때문에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요, 거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수익을 포기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 안목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겠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인데 그 욕망은 무엇일까? 과시. 나 어디 살아요? 라고 하는 그 과시욕.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죠. 그것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존재감.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거고 강남에 사는 거고 좋은 동네 살고 싶은 그 존재감. 존재감을 그거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뭐죠? 과시하고 싶은 어떤 이런 인간의 본능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굶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엄청 비싼 집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고 하죠? 조금 더 좋은 동네에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도덕 감정론에다가 애덤 스미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강남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마인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나눴어요.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요. 세상은 20대 80의 법칙대로 흘러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화. 이 세계화 때문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은요. 점점 사라져요. 지금 엄청나게 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금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땅도 뭐 자유롭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좋은 땅들은요. 그런데 혁신, 자동화로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불평등해질 것이다. 그래서 혁신 기업, 4차 기술 기업,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든가 내가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세가 끝날 때쯤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 최고였어요. 영국보다 더 큰 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이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대양의 함대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국하고 스페인이 중세 말기에 결투를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해전을 치렀는데요. 그때 영국이 세웠던 전략과 스페인이 세웠던 전략이 달라요. 영국은 아주 작고 뭐 날렵한 배들로 전투에 임했고 스페인 배는 아주 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 대양의 함대전에서 가장 속도 느린 배에 맞춰 아주 크고 아주 속도 느린 배에 맞춰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장 속도 느린 배가 바로 정부의 정책에 휘말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는요,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월급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투자,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에 내 돈을 집어넣는 거죠.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정말 내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다 두든지 간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결국에는 인내와 절약을 가지고 모으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어요. 네.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과도한 자신감인데요.
언제 가장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투자하기 가장 위험하냐면 내가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예요. 내가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 내가 투자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이거는요. 이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투자했을 때 이런 실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겠다,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투자자들의 최대 실수는요. 그 돈을 벌어서 목돈을 쥐고 있을 때, 그때 과도한 자신감으로 실패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빨리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편향돼 있을 때도 실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성을 활용해서 느리게 생각하라는 거죠. 느리게. 아마 부동산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가요. 되게 좋아 보여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날카로운 어떤 그런 판단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 필요가 있다. 네, 요 이야기 끝나고 제 경험 다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넘어가 보면요. 인간 본성을 이해를 하면요. 투자할 곳이 보인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족속은 결국에는요.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카드사, 삼성카드, 카드사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드가 신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건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내 돈을 빌렸을 때 떼먹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기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사에다가 투자한 것은 큰 실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욕망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그 욕망을 바라봐라. 강남에 살고 싶은 그 욕망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은 부를 일구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누겠죠. 더 많이 나누면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부를 일구어서 그 부를 자연스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 자녀에 대한 투자, 당연한 거죠. 좋은 동네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게 부모의 당연한 어떤 그런 본능이라는 거죠. 그것도 인정해 주어라. 예, 거의 끝났어요. 예, 거의 끝났는데요. 한국은 미국 쪽에 줄을 서야 될까, 중국 쪽에 줄을 서야 될까? 아까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70년대, 60년대, 50년대 굉장히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4차 기술력을 이끄는, 리딩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덕분일까요? 중국 덕분일까요? 아시죠?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고 있는 산업은요. 반도체, 아몰레드는 LED예요. LED.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인데 만약에 중국 쪽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중국이 아마 복속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복속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약해졌던 근대 시대에도 우리는 중국을 쳐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그 복속된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미국 쪽에 서야 앞으로 4차 산업 기술을 더 크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 이상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블록화해서 중국 경제를 봉쇄를 하게 되면요. 중국의 봉쇄하는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요. 동맹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개발했던 어떤 그런 상품들을 우리나라에 샘플링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험국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것 이제 보고 뭐 이렇게 즐거운 대로 본능대로 사는데요. 바로 가난하게 사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TV 틀어놓으면요, 재밌는 거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잖아요. 시간은 그냥 허비되고 흘러가는 것 뿐이죠.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책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함께 리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